스콜라 철학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천사적 박사, 천상의 박사, 세라핀 박사라고 불리고요.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나폴리 근처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 근처에서 태어나고요.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44년 도미니크 수도회로 이제 그 당시 뭐 개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수도원을 바꾸죠. 원래 부모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베네딕트 수도원에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분개합니다. 아니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잘 있다가 수도원장까지 되지 왜 도미니크 수도로 바꾸는지. 당시 13세기에는 수도사와 수사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는 재산도 소유하고 고위 성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있으면은 고위 성직자가 되고 재산도 많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수사가 돼버린 겁니다. 도미니크 수도사. 그 수사라는 개념은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그냥 말단, 이런 수사와 수도사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린 거예요. 도미니크 수사로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베네딕트 수도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족이었거든요. 귀족 출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분개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파리로 아퀴나스가 도망가는 거죠. 그랬다가 가는 도중에 그 아버지한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지오바니에 있는 이제 성에 2년 동안 감금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난 후에 그 이후에 파리로 가서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 책으로 들어가서 천사적 박사, 천사적 박사라는 개념은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스콜라주의 대표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 왕족과 친숙한 관계를, 아버지가 귀족이었으니까 왕족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태리 몽테카시노, 몽테카시노가 뭐가 있다고 했죠? 몽테카시노에 뭐가 있죠? 이태리 남부 몽테카시노? 카지노. 뭐 본부가 있는데 무슨 본부가 있을까 여기? 몽테카시노. 베네딕토. 네? 뭐라고요? 베네딕토. 베네딕트 수도에 있습니다. 몽테카시노. 거기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명상훈련을 받습니다. 명상훈련. 도미니크 수도원의 그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명상훈련을 받고 도미니크 수도원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원이죠? 여기 설교, 학교. 그러니까 실천적인 면, 교육적인 면에 더 강조하는 것이 도미니크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는 명상보다도 명상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교육, 전도, 이런 실천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 대학으로 옮겨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수도원이 생겼냐면 새로 생긴 도미니크 수도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폴리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도미니크 수도사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제하면서 도미니크 수도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45년 파리로 가서 대알베르트 제자에 됩니다. 그 스승이죠. 대알베르트.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알베르트의 추천을 받습니다. 스승의 추천을 가서
파리로 가서 신학 교수로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 1252년부터 1259년까지 파리에서 신학 교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강의하는 거 우리가 당시 대학의 구조와 강사, 교수 뭐 어떻게 되는지 과목이 무엇인지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석사만 하면은 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박사하면은 강의를 안 합니다. 토론을 하게 되죠. 토론을 인도하죠. 그래서 석사하고 나서 신학 교수했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쳤죠. 또 신학교에서 교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교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교재? 이 당시는 이 사람의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주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에서. 그 일반적인 곳에서 했던 것이고 신학교에서 성경과 이것 유일한 것인데 성경과 이것 이 사람의 이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롬바르드 명제집 이것을 주회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교수라는 개념은 이때 없었어요. 교사라고 이야기했지. 그냥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강사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친구와 같은 그냥 동생과 같은 형님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지 선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어쨌든 1259년까지 그렇게 신학 교수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 대학교에서 빚어진 수도사들의 특권, 세습권의 간섭 간의 논쟁에서 그는 수도사들의 특권을 옹호했습니다. 아퀴나스는 탁월한 강사였고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에요. 노력가입니다. 분명하고 날카로운 사상가였습니다. 토마스를 얼간이 또 별명인데요. 또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고 불렀어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알베르투스 스승님 지금 벙어리 황소라 불리는 수도사가 이 다음에 우렁찬 목소리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온 세상을 그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알베르토가. 그래서 이 사람은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행동이 느리고 몸이 비댔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강의자였고 날카로운 분명한 사상가임을 작품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겸허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의 걸작은 신학대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전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라틴어하고 번역됐는데요. 수십 권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권을 갖다 놨고 요약본도 제가 저기 갖다 놨어요. 신학대전입니다. 13세기 스콜라주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가져온 방법론이 뭐였죠? 누구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죠? 방법론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죠? 가시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바탕으로 하는 스콜라주의는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아베로에스파와 어거스틴파가 있습니다. 아베로에스파가 관심을 두었던 그 사람의 철학이 뭐죠? 아베로에스파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학파라는 얘기예요? 아베로에스는 어떤 것을 이슬람인데 무어인인데 서방 세계에 무엇을 누구의 철학을 알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베로에스파는 어거스틴파는 누구의 철학에 기반을 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플라톤. 어거스틴파에 속한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상을 스콜라주의를 펼쳐나간 사람. 보나벤투라 나누어졌습니다. 크게.
그런데 토마스는 두 견해 모두를 반대하고 사실은 조화시켰다는 얘기가 맞죠?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성과 믿음은 믿음의 진리가 이성의 영역을 완성하는 조화되는 두 영역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혼합주의 한마디로 하기만 혼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원리는 존재를 확언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지식을 얻게 한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감각으로 모든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 체험으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으로 발견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근거합니다. 처음으로 쓴 책이 뭐냐면 자연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의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정리한 겁니다. 철학 개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독자적으로 제시한 형이상학 입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책이 존재와 본질에 관하여라는 저 책입니다. 바로 이게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사상을 펼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에서 아퀴나스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상이 뭐냐면 존재론입니다. 존재.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랍 유대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베로에스파와 어거스틴 바 중에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둘 다 섞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더? 아베로에스파. 현존이라고 하는 것, 실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현존은 직접적으로 현존, 실존 같은 말이었잖아요. 현존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현존, 실존이랍니다. 그러나 본질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실존이 있습니다. 실존 또는 현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실존, 현존입니다. 부성애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영원, 불변, 전지전능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근거한 것,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상을 가리켜서 신 토마스주의, 뉴 토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미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토미즘, 토마스 사상에. 또는 네오 스콜라스티즘, 스콜라주의, 신 스콜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나벤투라와 친구 사이라고 했죠. 친구 사이인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 두 사람은 스콜라주의 최절정을 장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프란치스코 수도회 출신들 누가 있죠? 지금 누가 이 중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 출신이에요? 보나벤투라, 로저 베이컨, 알렉산더 헤일지 알렉산더, 던스 스코투스. 이 사람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출신입니다. 둘 다 탁발 수도원이에요.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그 스승인 알베르토 마그누스. 그리고 카테리나 시에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니크 출신이에요. 또 당대에 또 유명한, 이 도미니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당대 유명한 수도사 학파가 있습니다. 또 어디죠? 프란치스코 수도고 도미니크 수도 말고 원래 더 정통인 오리지널인 그들 보기에는
베네딕토 말고 학파를 구성한, 학파라는 것은 따르는 무리들 있다는 뜻이에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 바로 전에 배운 무슨 학파? 알렉. 무슨 수도회? 파리에 있는 아벨라르가 속한 롬바르드가 속한 빅토르가. 알렉산더가 속한 헤일제. 네? 뭐라고요? 뭐라 그랬죠? 빅토르가. 픽토라파. 어디 수도사 출신이에요? 어디 수도원? 파리에 있는 빅토르파인데 그들을, 그래서 빅토르 윌리엄, 빅토르 휴고, 빅토르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3번인가요? 거기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출신이죠?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아니고 파리에 있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빅토르파니까 파리에 있는 빅토르파니까 생드니. 생드니는 사람 이름이고 빅토르 수도원, 생드니 수도사 출신이라고도 이야기했죠. 빅토르 수도원 출신들입니다. 어렵다. 자, 그래서 1259년 교수직을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교도 반박 전서 그리고 신학 대전을 이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필을 하면서 수면 부족으로 1274년 리옹에서 열린 공의회에 하려고 가다가 죽습니다. 이 리옹에서 참석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참석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1274년 리옹의 공의회 참석하러.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걸식 수도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과 청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트 타고 갈 일이 없어요.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걸어가다가 리옹까지 병을 얻어서 죽습니다. 이게 1274년 3월 7일입니다. 회의 때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친구인 보나벤투라예요. 회의 때, 그 회의 때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1324년 성인 추대를 받고요. 1567년 교회 박사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쪽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있어요. 있어요? 이 책에서는 길게 설명해요. 스콜라주의 때 토마스 아퀴나스만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다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보조로 지금 사용했습니다. 324페이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적 신앙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지금? 철학적 신앙. 그러니까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념? 신념. 네. 신념이란 말이에요. 신념과 진리의 차이. 우리가 주의, 신학 차이.
이미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다 설명할게요. 철학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지금 영이 인간의 형식, 폼이고 몸이 물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이 인간의 형식, 폼이고 몸이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형식과 물질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진료와 형상의 결합이다라고 봅니다. 물질과 형상의 결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물질, 형상, 이 네 가지 원인설로 이루어졌는데요. 진료인, 형상인, 동력인, 목적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료인, 형상인, 원인, 형상원인, 동력인, 목적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진료인이 뭐냐면 어떤 건물을 만들려면 돌, 석재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돌, 석재, 이런 나무 이것이 진료인입니다. 건축가가 머릿속에 어떤 집을 만들고자 하는 이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이게 형상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건축을 하게 되고 동력인이 있고 그걸 동력인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 동력인. 그리고 최종적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목적인입니다. 그래서 사물은 형상을 가져야 현실성을 얻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돈을 버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현상, 가시적인 것, 물질주의적인 것 이런 것을 중시 여깁니다. 순수 형상이 있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순수 형상은 현실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순수 형상을 부동의 원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시작을 한 원동자란 말입니다. 원동자, 운동자.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순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석을 합니다. 원과 결과. 그래서 모든 결과에 거슬러 가면 부동자, 원인적인 이 원동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스콜라주의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이해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켜달라.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지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로마 카톨릭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며 324페이지 도미니크 수도사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름을 따라서 그의 사상을 토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와 형상, 물질과 형상, 마테리얼과 폼 개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로마 카톨릭주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모 마리아 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실제로 로마 카톨릭 근저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피조물을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로마 성모 마리아 상이다.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생애 부친의 이름이 성이 뭘까요? 성이 뭘까요? 부친의 아버지의 성. 아퀴나스예요. 이름이 란돌프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은 토마스예요. 이 당시엔 성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왕실 귀족이다. 성이 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어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성이 없어요. 근데 성이 있는 사람은 귀족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폰 들어가요. 루드위 폰 베토벤 뭐 이런 식으로 폰이란 단어 판이란 네덜란드 폰이 들어가면 귀족 출신이구나, 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성이 있는 거예요. 귀족 출신, 왕실이에요. 왕실. 황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아버지 백작입니다. 엄마도 여자 백작이에요. 테오도라. 테아노의 여백작 테오도라입니다. 1225년 이태리 로카시카 아퀴노에서, 그러니까 아퀴노에 있는 로카시카 성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성주예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귀족이죠. 군주. 형제들은 이제 아퀴나스는 5살 나이로 어린 나이에 몬테카시노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들어가 교육을 5년간 받습니다. 막내거든요. 우리가 중세시대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 원장은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인.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막내나 친인척 중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을 시키지 않고 군인을 시키지 않고 종교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원장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 친구는 지금 막내거든요. 아퀴나스는. 근데 형들은 군인이 됩니다. 군인을 시켜요. 근데 막내는 아버지가 수도사 시키는 거예요. 수도원장 만들려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 형들은 군인이었거든요. 정치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황제와 교황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14살이 되어서야. 이 사람은 황제의 지금 친인척이에요. 교황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되어서 신성 로마제국 황제, 그때 프리드리 2세거든요. 후원으로 나폴리에 있는 대학교, 나폴리 대학에 등록합니다. 나폴리 대학교에서 헬라어, 그리스어가 헬라어죠. 아랍어 배운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운다는 개념이고 또 아베로에스의 철학을 배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랍 철학은 과학, 천문학, 화학 이런 것에 함께 배우고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랍을 접했다는 것은.
이 토마스가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찜을 해요. 자기 친인척이니까. 수도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황제에게 충성하나요? 아니면 교황에게 충성하나요? 딴 얘기하세요. 수도사가 수도원이 누구 소속인데? 지금 교황하고 황제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황제 친인척인데 얘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 빼내와야 돼요. 빼내와야죠. 그러니까 빼내온 거예요. 그래서 나폴리 대학교, 자기가 세운 나폴리 대학교로 집어넣은 거예요. 황제가, 프리드리히 2세가. 그래서 황제가 찜한 거예요. 자기 친인척이고 똑똑한 애니까 얘 안 되겠다. 교황 송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빼내가지고 나폴리 대학교 간 거예요. 그럼 나폴리 대학교에서 아이고 웬걸 도미니크 수도사 출신을 만나가지고 더 아버지가 보기에는 엉망이 돼버리는 걸.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라비아 철학자 아베로에스. 그래서 아퀴나스가 아베로에스 아랍 철학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아베로에스에 대해 배우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신학자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세 때 토마스는 도미니크 수도에 가입됩니다. 이게 1245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파리 대학교에서 대학자 알베르토 마그누스에게 배웁니다. 도미니크 수도사의 특징이 학교잖아요. 수도에 가입했다는 것은 생자크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토마스는 지성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도사는 신학만 공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학만 접했지만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세상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파리에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추방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주의, 이성주의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철학자들은 여전히 과학적인, 이성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몰래, 교황 몰래 이런 것들을 추구했겠죠. 후에 알베르투스가 독일 쾰른을 가자 1248년 토마스도 그를 따라갑니다.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1252년 27세 때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파리로 돌아와서 자신의 첫 번째 작품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경배들에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작으로 1259년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1256년에 교사 자격증을 받고 파리에서 강의했다는 것은 어디서 강의했냐면 도미니크 수도원 소속 대학에서 강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작품을 남깁니다. 나폴리로 돌아온 토마스는 1259년 이때 교황청에서 신학 강사와 자문위원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방인에 대한 총론이라는 걸작을 완성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쓴 저서가 이방인에 대한 총론입니다. 그 변증서였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1261년 로마 교황 클레멘트 4세의 부름을 받고 교황적 신학자로 신학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1268년 1200에서 1272년에 파리 대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아퀴나스는 동방 종교에 연합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런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장인 보나벤투라 친구 논쟁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피곤했지만 지속적으로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리옹 종교회에 참석하는 도중 쓰러집니다. 도미니카 수도사 출신이라 걸어갔다고 그랬죠. 나무에 머리를 받치면서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주석 아가스를 쓰다가 43세 1274년 주님의 이름을 받습니다.